도대체 아직까지도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최고 주권자가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주체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헌법 자체가 대통령의 내란죄 가능성을 전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그렇게 돼 불소추 특권에도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라도 내란 외환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 내란죄. 그렇게 치부가 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국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제 왕하고 의회 사이에서 정말 마찰과 갈등, 대등한주의에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났다고 보여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찰스 1세가 그 의회가 자기의 잘못 200가지를 지적을 하니까 의회를 해산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찰스 1세가 반역죄의 죄책을 지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아주 로마 시대에는 왕에 대한 반역이 반란이고 내란이었지만은 이 지금 찰스 1세 이 시기부터만 해도 이 의회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공격은 이게 반역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태제가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공격이 반역되다. 왜냐하면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뜻을 위임받은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을 욕하고 뭐 그 상황을 욕하지만은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결국 민의의 반영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 버리니까 결국 국회가 뭐라도 폐악질을 부리더라도 이런 계엄의 방식으로 타개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하려면은 그때 잘했어야 된다라고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조금 뭐 들으셨겠지만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도상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하고 갈등 빚다가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차단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지만은 처벌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외국으로 망명을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약간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뭐 빌미가 약간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걸 이유로 정당하다고 인정은 안 했어요.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많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상원, 하원 양원으로 구성돼서 하원에서 뭐 대통령을 뭐 못살게 굴고 굉장히 섣부른 선택을 하더라도 상원에서 그거를 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회가 조금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한꺼번에 여소야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수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의 왕이 중재를 할 수가 있고 또 정말 너무 의회가 막 나간다 싶으면은 대통령한테 의회 해상권이 있고 우리도 과거 헌법에 대통령한테 국회 해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그게 없어진 것이죠. 만약에 의회 해상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처럼 비상계엄이 아니라 의회 해상권을 행사를 했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됐을 상황이죠.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상계엄도 그냥 비상계엄이 아니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로까지 처벌이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바로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면은 이게 내란죄야? 아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인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인가? 그 부분의 판단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곧 내란죄는 아니다. 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죄야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보기에 아니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내란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심사가 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판부가 어떤 대통령의 고유 영역, 이 통치행위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좋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인 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그렇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거, 이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뭐냐면은 국회 봉쇄, 국회 장악,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니 그러면은 저 반국가 세력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되느냐. 지금 이 댓글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도대체 그러면은 야당이 30명 가까운 그런 관료들을 무작위로 막 탄핵을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데 이거를 두드려 맞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내가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느냐라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한 얘기가 그거였었죠. 아니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여러 번의 탄핵 그리고 무차별 예산삭감, 이것은 비상계엄에 이르는 경위 설명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계엄까지 한 것은 이거는 동기나 이유 명분을 목적하고 혼동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거였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결국 계엄을 통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국회의 활동 마비라든지 기능 정지라든지 이런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자, 내란죄의 중요한 요건 중에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형법 교과서에서만 있던 요건인데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 도대체 2시간 만에 끝난 내란에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지금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나는 자고 일어나니까 계엄 다 끝나 있더라. 실제로 제가 물어본 유명한 헌법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일찍 잤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계엄이 있었네. 밤사이에 계엄이 있었고 계엄이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네. 근데 이게 무슨 내란이야. 다친 사람 있어? 죽은 사람 있어? 근데 이게 무슨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이고 폭동이야. 라고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포고령의 공고, 비상계엄의 선포, 이 자체가 폭동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이다. 이 폭동이라는 게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최광의,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까지 포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협박하고, 이게 이제 보통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인데, 그게 아니라 최광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까지 다 포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폭행 협박이고 이게 폭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 비상계엄 선포됐죠. 포고령 공고됐죠. 그러면은 지금 전국의 국회, 지방의회, 정당,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다 금지된다. 그리고 언론 출판.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돼서 언론 출판 자유가 제한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출근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군인들이 출동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겁도 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사 쓰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허락받고 그렇게 기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상시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됐고, 그리고 파업, 태업, 집회 다 금지됐고, 그리고 정말 이거 황당하죠. 파업 중인 그 의료진들 현장 복귀하라고 하면서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 자체가 이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구금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도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선포, 포고령의 발령 자체가 국민들을 그런 위험에 노출케 하는 폭행, 협박이고 폭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다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들어갔죠. 군인들 들어가고 경찰 들어갔죠. 이거 저지하고 막는 그 국회 직원들이나 시민들 중에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물 파손됐죠. 유리창 깨졌으니까, 국회 유리창 깨지고 여러 가지 기물들 파손된 거 있었으니까, 이렇게 봐서도 폭동이고, 그렇게 안 보더라도 포고령, 계엄령 발령 자체가 폭동이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이 계엄령이나 포고령의 발령 자체를 폭동이라고 봤으면은 이 범위가 그냥 한 지방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우리가 이 TV로 생중계돼서 다 봤잖아요. 저것도 끼어 있는 사람 다 봤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평온을 해야 할 그럴 규모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개의 책임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국헌문란의 인식 자체도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국민 담화문에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척결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중에서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도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 집합범이니까. 집합범 논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집합범이라는 것은 단체로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집합범 논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거를 일일이 가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개념적으로 어떤 군이라든지 경찰이 집단으로 출동을 해서 거기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시민들을 폭행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어떤 군인이 어떤 시민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일일이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괴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집합범으로서 내란 수괴의 책임을 진다라는 게 이제 어제 판결의 요지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지나치게 허술한 계엄인데 왜 유죄가 되냐? 그게 바로 위헌범과 집합범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위헌범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성만으로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이 내란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 그리고 계엄령의 발령 자체로 대한민국이 그런 위험에 처했고, 그리고 이 집합범이기 때문에 당신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라, 어디 들어가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계획이 허술했더라도 다 당신이 내란 수괴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라는 게 어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재판부 어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야당 그러면은 책임 없어? 그 연쇄 탄핵하고 국정 마비시키고 이거 책임 없어? 그 부분 못내 답답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헌재처럼 물론 야당도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쓰지는 않았지만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마도 선진국에는 있지만 우리는 없는 이 시스템의 부재,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심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부분 일단락이 됐고, 물론 이 판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군의 진술의 신빙성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좀 이 사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취지만 가지고 어떤 유죄의 증거로 쓴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제 2심에서 어떻게 깨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